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소냐입니다. 저는 종합복지관에서 심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 우울증 심리센터를 창업하려고 계획하고도 있고요. 우울증의 위험성을 늘 생각하고 있었기에 저희 짧은 지식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전문가, 일반인,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모든 소통의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멜랑콜리아라는 영화는 제가 정신분석 시간 때 이제 교수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에게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야 될 신부가 무척 고통 속에 빠져 있죠. 발목에는 넝쿨이 감겨 있고 넝쿨 끝에는 늪이 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너무 버거워 보입니다. 우울증은 이와 같습니다. 개인의 의지나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또 내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이란 과거에는 이제 정동장애라고 불렸고 이제 주로 이렇게 정서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슬픔, 공허감, 짜증스러움 등의 감정을 동반하는 정신장애로 이제 증상이 유발되고요. 개인적인 일에 이제 기능의 부적응을 초래합니다. 우울증은 슬픈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슬픔이고 3분의 1 정도는 분노나 짜증이나 공격이나 불안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울감과 조금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울감은 우울증과 유사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우울감은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통 우울감은 3일 정도 가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전화해서 우리 이거 해볼래? 하면 마음이 이제 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의 감정은 파도와 같기 때문에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기분이 전환이 되지만 우울증은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우울증은 좌절과 희망의 상실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이제 소원했던 어떤 것이 없어짐으로써 저는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좌절이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좌절은 기대의 상실이고, 또 내가 만약에 힘이 있다, 힘이 강하다, 그런 공격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내가 힘이 약하면 우울하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좌절은 뭐 성취하고 사랑 둘 다 우리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사랑도 해야 되고 내가 능력적인 면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좌절 또한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희망이 고취되면 극복할 수 있고 또 항우울제를 4주 정도 복용하면 또 호전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그건 이제 친밀감, 관계에 이제 영향을 주고 여기서 이제 어긋났을 때 우울감이 발생을 합니다. 네, 사랑이라고 하면 이제 관계로 보게 되는데 좀 좋은 생각들 중에 하나가 진실한 사랑은 없다는 거. 그거를 좀 알고 있으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덜해지니까 그만큼 실망이나 우울감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성취에 대한 건데요. 이런 것들이 또 좌절이 되게 되면 또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명함이 나의 성취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은퇴 후에 이제 그런 우울감이 올 수 있습니다. 역학으로 보면 유병률은 이제 평생 유병률이 하여튼 10에서 25% 정도 돼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평생 유병률은 7.7%고
한국 여성 평균 유병률이 9.8%입니다. 10명 중에 1명인 거죠. 8세부터 26세가 65세보다 더 많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요. 청소년이나 성인 여성이 남자보다 1.5배에서 3배 정도 더 높은 우울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얘기할 때 이제 DSM-5 TR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ICD도 사용하지만 이제 DSM-5도 많이 사용하고 임상가들은 이제 DSM-5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울 장애를 이제 진단하는 그 척도를 보면 기준이 이제 저희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소 5가지 이상이 2주 동안 이제 지속되어야 되고 1번과 2번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1번은 이제 우울한 감정이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슬픔이나 허무감이나 절망감을 느낄 수 있고요. 2번은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돼요.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가 상실하게 되죠. 이 두 개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식욕 변화에 대해서는 우울하기 때문에 안 움직여서 무기력해지니까 이제 체중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자고 초조해짐으로써 이제 체중이 감소하는 걸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수면 장애로, 수면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고 정신 초조나 지체, 안절부절하지 못하거나 행동이 느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쉽게 피곤해질 수 있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감소되고 결정을 내기가 어려워지죠. 자살 생각도 또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이 들게 돼요. 이런 증상들이 다 있다고 해서 꼭 우울 진단을 내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또 심각한 영향을 또 줘야 되고 그의 약물이나 다른 의학적인 상태에서 영향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 진단은 정신과 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에는 이제 임상적으로 보는 관찰도 있지만 이제 자기 보고식 객관적 검사를 생각한다면 MMPI라고 해서 미네소타에서 만든 미네소타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임상적도가 10개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2번 코드, 7번 코드, 9번 코드를 좀 우울증과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울 치료는 빼기 인지 치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BDI 우울 척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CESD라고 해서 한국탄 역학 연구센터에서 우울 척도가 있고요. PHQ-9라고 해서 1차 기관들 그러니까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이제 환자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질문지로 사용되는 9가지가 있습니다. 그걸로도 좀 살 수 있고요. 우울 장애의 유형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요 우울 장애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해요. DSM-5를 충족한다고 봐야 되겠고 2주 정도 계속 지속됩니다. 일상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요. 지속성 우울장애는 2년 이상 지속이 되고 증상 강도는 좀 변동됩니다. 만성적이기도 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로 합니다. 월경전 불쾌감 장애는 심한 우울감 그리고 절망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고 극도의 짜증과 분노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심한 감정 기복을 겪습니다.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는 심한 분노가 폭발을 하는데요. 주 3회 정도 지속적인 짜증과 분노가 거의 매일 있고 증상 지속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3개월 동안 증상이 없는 기간이 없어야 되고요. 또 다양한 환경에서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멜랑콜리라고 해서 프로이트는 이것을 이제 원인이 없는 우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울은 내인성 우울이 있고 반응성 우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SM-5 3에서 사용했던 건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인성 우울 같은 경우는 좀 내부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심리치료가 효과가 좀 없습니다. 약물 치료가 답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제 멜랑콜리를 이제 원인이 없는 우울이다. 그래서 내인성 우울로 봤고 아침에 더 극도로 심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깨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게 이제 정신 초조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행동이 느려져서 하지도 못하게 되고 자기 비하나 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계정성 우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일조량이 좀 적은 북유럽에서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가을, 겨울에 일조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우울감인데 이제 봄에 좀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선 강성요법이나 아니면 선탠을 많이 하는 이유들이 이제 일조량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좀 햇빛을 많이 쐬면 멜라토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수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녁에. 그러니까 내가 불면증이 있다, 이렇게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아침에 이제 낮에 햇빛을 쐬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30분을 쐈다 그러면 이제 잠에 이르는 시간도 좀 30분이 당겨질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생애별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인생의 과제들이 있잖아요. 에릭슨이 얘기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우울증이고요. 이제 중2나 고1병은 이제 뭐 사춘기병이기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호르몬의 영향들로 인해서 이렇게 생기고, 자아 정체감이나 이런 것으로도 좀 영향을 받는 시기죠.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아이를 낳고 이제 나는 좀 여자가 아닌 것 같다, 매력이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어찌 보면 친밀성, 관계에서 오는 내가 매력이 없어졌구나 라는 생각에서 오는 우울증이고요. 빈둥지 증후군은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다 출가해놓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 나는 이제 엄마로서 사랑을 못 받는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가? 이런 데서 오는 우울증이고요. 뭐 아무래도 갱년기에 오는 호르몬의 영향도 있겠죠. 그러니까 은퇴 남성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명함이 곧 성취거든요. 나의 이름이기도 하고 내가 여태까지 이룬 거기도 한데 이제 은퇴를 하면서 나의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 성취가 좌절되면서 오는 우울증입니다. 근데 우울증은 뭐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고 또 초기 뭐 양육에서 오는 생애 양육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요.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보면 이제 여긴 세로토닌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이제 분자생물학 쪽 이쪽에서 보면 유전적 소인이에요. 이제 밝혀진 것도 있고 안 밝혀진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 17번째 염색체가 이제 세로토닌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OHTT 유전자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단백질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부족한 거죠. 부족하다 보니까 좀 우울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그 노르에피네프린은 이제 자극성 우울증에 가는데 그게 좀 부족하면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1.5에서 3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좀 우울증으로 올 수 있고요. TPA2라고 해서 그 효소의 부족이라는 거는 트립토판이 이제 그 세로토닌에서 만드는 그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효소인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세로토닌 양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올 수 있고, 이제 좀 세로토닌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건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조량도 좀 충분히 이제 쐬야 되고요. 운동이나 또 아니면 또 잘 먹어야 되고, 우리가 위장을 제2의 뇌라고 하거든요. 그 세로토닌이 거기서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돼요.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건강식이 돼 있는 웰빙의 음식을 먹어야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뇌 쪽으로 이제 명상을 한 연구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이마 있는 쪽이 이제 전두엽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 전전두엽의 피질, 그리고 이제 우리 뒤통수에 있는 목초 쪽에 있는 해마, 이런 편도체, 이런 것들에 해로의 문제가 있더라.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보니 영상을 찍어보니까. 그래서 전전두엽 피질은 특정 부위에서 이제 거기 활동량이 적어진 거예요. 그리고 해마의 크기도 작고. 그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작고 이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됐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학적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약물 치료를 합니다.
모노아미 옥시다제라고 해서 이건 제 1세대 약물이에요. 이게 분자의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데 그걸 좀 사용했다가 지금 현재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해서 SSRIs 상품명으로는 프로자 또는 졸로프트라고도 부릅니다. 약을 한 4주 정도 복용하면 조금씩 이제 개선되기 시작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제약회사들이랑 많이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제 뭐 광고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서 보면 그 식탁에다가 이제 프로작을 놓고 먹는 장면도 나왔다는 우픈 뭐 그런 이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MS라고 되는데 이거 경두기 자기 자극법이라고 해서 우리 뇌는 꼬마 전구를 하나 켤 수 있는 전류가 흘러요. 근데 그런 경증인 우울인 사람들 아니면 뭐 임신을 했다거나 이런 좀 약을 복용할 수 없는 경증의 우울증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전두엽에다가 이제 일종의 기계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 전기 마그네틱 코일을 연결을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전두엽에 이제 피질 쪽으로 이제 보내지거든요. 그럼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이제 2, 4주 정도 되면 개선이 됩니다. 전두엽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사고도 좀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울증이 좀 개선되더라 이런 거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정기경련요법이라고 해서 ECT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맨정신에 못해요. 그래서 마취를 하고 양쪽에다가 이제 놓고서는 0.5초에 수십 초 정도 계속 전기 자극을 주는 건데 빠른 개선은 된다고 하지만 요즘은 잘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심부 자극이라고 이제 좀 약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증을 대상으로 해서 뇌의 깊은 부위에다가 이제 전극을 삽입해서 전기 자극을 주는 그런 거였는데 뭐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고 현재 좀 당연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 입장에서 보면 좀 우울을 좀 많이 생각해보면 이제 분노에 대항하라고 하거든요. 자기 비난이나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살을 일으키는 그게 뭐냐? 그게 우울증이겠죠. 뭐 다른 원인들도 있겠지만 그 우울증의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좌절과 희망의 상실이더라. 내가 어떻게 소원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라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이럴 때는 좀 희망이 고취가 되면 이게 극복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머리도 안 감고요.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근심 걱정도 많고 뭐 슬프기도 하고 좌절도 느끼고 체념도 하게 되고 그러죠. 그렇게 슬픈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3분의 1은 뭐 짜증나기도 하고 뭐 분노로도 증상이 나타나고 공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력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 청소년들도 아무래도 좀 호르몬에 있거나 그래서 좀 정상적인 성인들이 우울증을 어떤 낙담하고 내가 이런 걸로 표현이 된다면 청소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전두엽이 미발달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3분의 1은 불안입니다. 초조하죠. 내가 뭐 뭐든지 다 못 이루어질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실패자 같고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좌절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왜 좌절을 하냐는 거죠. 그것은 내가 어떤 것으로 기대를 했을 때 그게 상실한 거예요. 그게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좌절에 대해서 내가 강해 이렇게 되면 내가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힘이 약하면 우울하게 되는 거죠. 체념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소심해지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멜랑콜리아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그건 좀 되게 염세적인 거예요. 염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세로토닌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세로토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안 되면 또 약물의 효과를 받을 수 있고요.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이게 친밀감이에요. 관계에서 이제 내가 돈독함을 느껴줘야 되는데 거기서 어긋났을 때는 우울감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친구, 뭐 부모가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학년기가 되면 또 이제 또래 집단, 청소년도 또래 집단 이렇게 되다가 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이제 사랑이라는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사랑은 영불멸한 거야. 변하면 안 돼.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좌절을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상실감을 느끼게 되니까. 진실한 사랑은 없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신다면 조금은 이제 받게 되는 시련에 대해서도 태어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프로이트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드의 욕구가 우리가 어떤 걸 성취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성본능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내가 사랑을 성취하고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의 욕구가 있는데,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존중도 받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좌절이 되면 또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좀, 이건 정신분석, 뭐, 토탈에서 이렇게 해서 본 거고요. 이제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분노에 대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 비난이나 어떤, 뭐, 그게 또 뭐, 염세적인 거, 그래서 이제 자살로 되고, 아까 얘기했던 상실의 경우, 내가 버림받았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원망감, 또 죄책감도 들고 있고요. 프로이트에서의 우울증은 사랑하던 대상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하면 상실의 슬픔뿐만 아니라 자신을 버려두고 떠나간 상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 도덕적 억압으로 무의식화되고, 분노의 감정은 분노의 대상이 이미 사라진 상태이니까 자신에게 내향화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비난하게 되고, 자신이 책임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무의식의 분노 현상으로서의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사랑의 대상이 상실한 걸로에 대한 우울, 그리고 외상적 경험으로 된 우울, 내 부모가 나를 방임했어, 학대했어, 유기했어, 내가 뭐 했던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많이 어떤 큰 사건을, 내가 죽음을 겪을 만한 어떤 큰 사건을 경험했어, 자존감이 아예 무너져 버렸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울감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제 정신분석의 입장입니다. 행동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부정적인 내가 상한 사건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내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갑자기 실직을 했어, 이혼을 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 친했던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했어, 사업에 실패했어, 이런 것처럼 부정적인 생활 사건을 겪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또 많은 우울감을 느끼게 되죠. 행동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학습화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셀리그만. 좀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A집단하고 B집단하고 각각 개들을 이렇게, 한쪽은 목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도망을 못 가게 만들어 놨고, B집단은 좀 풀어놨어요. 그리고 전기를 쏜 거죠. 당연히 B집단에서는 목줄이 없으니까 그 상황을 탈피할 수가 있었죠. 근데 A집단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줄이 달려있으니까. 처음에는 발버둥쳤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안 쓸까 했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목줄을 끊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실험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A집단에 있었던 목줄을 다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전기를 쏘는데도 안 가요. 자기는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이미 학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걸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게 그 셀리그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좀 나오게 됩니다. 팔마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 성취, 몰입, 의미, 내가 어떤 것을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내가 뭔가를 성취를 했다, 내가 뭔가 열정을 갖고 몰입을 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많은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긍정심리학을 좋아하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지치료 CBT 같은 경우가 근거 기반 치료기 때문에 더 선호하기는 하지만 팔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삶의 의미라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저도 보는 관점이기는 해요. 그 인지치료에서 이제 백을 우리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고요. 이제 인지치료의 창시자니까요. 옛날 프로이트 시대,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활발하게 됐던 데가 1920년대인데, 그때는 이제 좀 정신분석, 어떻게 무의식이라는 거를 만들어냈다고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데, 그 전에 브로이어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개념화 시켜서 만든 게 프로이트인 거죠. 그래서 대단한 거죠. 우리 무의식이라는 거를 이게 넘사벽이에요. 이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학자들은 딱히 없어요. 그거를 어떤 치료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딱 걸리는 게 어찌 보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 그게 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PTSD가 될 수도 있고 뭐 진짜 내가 원했던 것에 내가 상실한 걸 수도 있고 그런 관점을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이 무의식이라는 게 지금 말이 좀 혼나갔는데 그만큼 이제 그 시대 때는 이제 프로이트가 그거를 정립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 시대 때는 다 이제 정신 분석을 받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백도 당연히 정신 분석을 받았고 네, 임상에서 이제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환자들을 봤죠. 근데 역동적으로 들어가든 분석적으로 들어가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환자들의 오는 그 특징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특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인지치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특이한 생각을 하더라. 세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우울증으로 오더라. 이렇게 된 거죠.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부정적으로 이제 나도 모르게 자동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분노, 불안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더라. 근데 거기를 들여다 보니까 그게 역기능적인 신념이나 도식이 있더라. 이제 여기서 스키마 도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생긴 하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 간다 그러면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변기 뚜껑을 열고 예. 옷을 내리고 앉았다가 뭐 연결을 다 보고 이제 닦고 문 닫는다. 이게 하나의 그런 것처럼 하나의 도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키마라는 거는 꼭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스키마들도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성취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나를 극복해 줄 수 있는 힘이 되죠. 근데 이제 역기능적인 스키마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 나는 못해, 나는 못난이야, 난 이거 못한 파국이지. 그래서 그런 역기능적인 도식도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6가지 대안으로 보는 거죠.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맞느냐, 이게 검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지를 좀 찾아보고, 그래서 정말 아니다 생각하면 이제 그 스키마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긍정적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해야 되는데, 그, 백하고 백의 동료가 그걸 만들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세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걸 만들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지 3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지 왜곡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인지치료는 우리의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거나 역기능적인 사고를 기능적 사고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심리치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좀 정신분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성격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내가 이제 내가 풀어야 될 이런 해결 과제들을 알아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꿈을 분석했어요.
꿈을 분석하기도 하고 자유현상이라고 그래서 머리에서 이제 이성적으로 이렇게 검열하는 거 말고 막 튀어나오는 말들을 막 이렇게 나열해 놨다가 거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정신분석가가 이제 추려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게 있고요. 예,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또 정의라는 것도 있고 이제 정황도 분석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좀 인지행동치료,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팔만 이렇게 P는 긍정정서, E는 몰입, M은 의미화 목적, A는 성취, R은 긍정관계 이를 뜻해요. 그래서 사회 기술이 학습화되고 이제 훈련화되면서 이제 좀 좋게 나갈 수 있고요. 인지행동치료는 인지치료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CBT하고 MBCT하고 이제 ACT, 액트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이외에도 대인관계 치료도 준 의미 있다라고 보고 합리적 정서적 알리비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CBT는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스키마를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내 감정이 맞는 건가 이거를 그렇게 보고 백은 좀 그랬어요. 이게 막 내가 논리적으로 다 맞아. 쟤네들이 나를 두고 수근수근거리는 거 맞아. 기분 나쁘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거나 좀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이제 버려라. 내 진실을 버리라고 일단은 백은 그런 속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알리비티, 그러니까 CBT 같은 경우는 이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해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지 찾는 핵심 신념을 찾는 거를 하는 게 이제 CBT고, 이제 알리비티 합리적 정서적 치료는 좀 비합리적인 신념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비합리적 뭐 당위적 사고라고 하는데 뭐 나는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돼. 나는 뭐 모든 거에서 다 잘해야 돼. 난 유능해야 돼. 이런 당위적 사고들이 이제 있는데 그건 말대로 당연한 건 없거든요. 슈드 머스트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앨리스도 좀 많이 재밌기는 해요. 앨리스 같은 경우도 좀 뭐랄까 엄마가 많이 방임을 했죠. 어린 동생을 자기가 케어를 해야 됐고 하물며 이제 앨리스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엄마가 한 번인가밖에 안 왔어요. 앨리스는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하루는 엄마랑 단판을 짓습니다. 엄마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굉장히 똑똑했어요. 앨리스는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부인이었나 맞이했을 때 이제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앨리스도 되게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MBCT라고 해서 마음챙김인데 제3동향 이제 그 세대를 넘어가서 이제 1920년대 뭐 60년대 뭐 행동주의 뭐 다 지나가서 이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뭐 재발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반복적이고 우울적인 사파가 이렇게 에피소드가 많거나 약물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많이 이제 하는 거고요. 액트라고 해서 이제 수면 전염 치료도 좀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오는 그 치료 프로그램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를 차리면 저는 인지행동 치료로 갈 것 같아요. 이건 일종의 이제 과제를 주면서 점검을 해주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념은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주고 역기능적인 사고를 기능적인 사고를 해주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뭐 환자나 내담자에 따라서 좀 거기에 맞는 기법들을 사용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CBT를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과 자살은 이제 뗄 수가 없죠. 우울증의 3명 중에 2명이 자살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는 이제 에밀 드리켐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사회학자인데
그게 이타적 자살도 있고 이기적 자살도 있고 아미노적 자살도 있다, 숙명적 자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프로이트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이제 적대감이 자신을 공격할 때 그때 이제 자살을 하게 된다. 그 생물학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자살 우리가 가계도라는 것도 보고 있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세로토닌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63%예요. 미국은 8%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좋아했던 좀 존경했던 인물이 죽었을 때 이제 같이 이제 자살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게 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해나 자살 예방에서 케이트 키퍼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자살은 예방이 어렵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사고가 제한적이고 매우 비합리적이고 도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거는 터널 시야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바깥에 나가면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뒤돌아보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오직 앞에 어두운 것만 본다 해서 이제 터널 시야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케이트 키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교육시켜주거나 이런 데가 있어요. 뭐 대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문화센터에서 또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폴케네츠의 QPR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자살 사고로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자살을 한다고 했으니까 내 말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죠. 자살을 직접 묻고 시도를 했는지 묻고 어떤 방법을 했는지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설득도 시켜야 되겠죠. 이게 진짜 대안이 없는 게 맞냐.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떤 거냐 이런 거에서 감정 표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랑 정말 무서워요. 모든 거를 엄마가 자살했어, 아빠가 자살했어. 그러면 그 남은 가족들의 인생이 참 많이 피폐해지죠. 정말 좋은 인생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또 그것을 못 이루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이제 우울증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이제 대학원 들어와서였는데, 뉴스에서 이제 엄마가 아기를 베란다에서 던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기가 태동을 느꼈을 때 진짜 없던 모성애도 생겼는데, 어떤 것이 그렇게 그 모성애를 저버리는 걸까 너무 궁금됐었고, 로빈 윌리엄스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물론 나중에 병 걸려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것들 중에 하나도 이제 좀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를 죽이고 엄마의 모성애를 없애게 하는 우울증이 뭘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아동기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에 대해서 적대감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성격도 많이 형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동 학대나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구제를 해서 엄마 아빠랑 이제 이렇게 폭력에서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다시 엄마 아빠한테 가려고 해요. 왜냐면 사랑받아야 되니까.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미 학대가 벌어진 가정에서 아동들을 케어한다라는 건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깜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들을 잘 키워주는 주 양육자가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산후우울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올 수 있는 그런 산후우울증에서 좀 엄마들이 많이 극복을 해서 그 아름다운 예쁜 애기들을 조금 학대나 그런 거 없이 잘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산후우울증에 관심이 많고, 또한 이제 우울증 전문 심리센터를 차렸으려고 했던 것도 그게 계기가 됐어요.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나름대로는 진짜 공부도 많이 했고 교수님한테 많이 자문도 구하고 슈퍼비전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혹여라도 제가 부족한 점이 당연히 있겠죠. 저한테 좋은 정보를 주셔도 좋고 또 제 채널을 통해서 또 좀 많이 우울증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울증이 뭔지 알아야 대비를 하든 싸우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만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지하고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소냐였습니다. 감사합니다.